자, 안녕하세요. 자, 문제풀이 1주차입니다. 문제풀이 1주차고요. 지난주까지 기본 이론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부터 모의고사 할 때까지는 이제 문제만 계속 풀 생각입니다. 문제를 계속 풀 생각인데, 자, 이 강의의 목적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문제를 좀 풀면서 우리가 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단순하겠죠,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론이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좀 숙지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출제 범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어느 정도, 물론 100% 어디서 어디까지다라고 말씀을 딱 드릴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일정 정도 좀 이렇게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고, 그 안에 여러 학자들과 이론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학자들은 대부분 서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철학자들이고, 윤리라면, 아니면은 정치 철학자들이나 정치 사상가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윤리적인 이론들,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이 아마 출제 범위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시험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를 할 수밖에 없죠. 모든 시험은 암기입니다. 어쨌든 암기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시간 내에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 가가지고 깊게 숙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깊게 숙고하여 어떤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가서 문제를 보면 빨리 문제 파악해서 빨리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쏟아내고 나와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암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해에 기반한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문제를 조금 이렇게 꼬아서 내면은 문제 자체를 해석을 못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자체를 모르거든요. 어쨌든 간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건 내일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암기의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이라서 주어져 있는 시간 하에서 가능한 한 많이 반복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 수업도 1년은 아닙니다. 1월 달부터 한 10월 말 정도까지, 11월 초 정도까지 아마 제 강의가 되어 있을 텐데, 제 강의는 한 4번 정도 이론을 반복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문제풀이는 제 강의 스케줄에 따르면 3번째 반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합치면 한 4번 정도 이론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될 텐데, 그 정도 반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문제풀이 과정을 좀 지난 이후에는 좀 여러분들 이론적인 숙지의 정도가 좀 깊고 이해도 깊어지고 암기도 좀 되어 있기를 바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좀 문제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론 공부를 하셨다면 책과 익숙해져 있을 텐데, 문제에 익숙해지고 다음에 문제를 풀려는 사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이론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지면에 옮길 수 있는 연습들을 좀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써야 되잖아요. 시험장 가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머리에 들어있는 것하고 글로 쓰는 건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는데 막상 글로 써보라 그러면 잘 안 써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든 것과 그걸 실제로 글로 표현할 때는 분명히 간격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야만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은 시간 내에 좀 자기가 아는 걸 정확하게 좀 쓰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여러분들 아마 제가 미리 문제를 드렸을 것이고 문제를 좀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문제를 보면 문제는 크게 3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문제는 크게 3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의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들 시험 보는 문제는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물론 선택지가 있지만 지금 객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첫째가 소위 발문이 있습니다.
요 발문이 있죠, 그죠? 뭐 서술하라 이런 식의 발문이 있을 텐데 이걸 그 출제자께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내고 싶은 걸 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윤리과 아니겠습니까? 어떤 학자를 공부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오늘 지금 서양윤리부터 시작할 텐데 플라톤만 하더라도 존재론도 있고 인식론도 있고 미학도 있고 교육론도 있고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로 플라톤의 도덕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이 중요할 텐데 예를 들어 그 이론 안에는 그 학자가 다루었던 탐구 주제가 있습니다. 탐구 주제들이 있습니다. 큰 주제가 하나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칸트 같은 경우는 뭐 보편 타당한 도덕 판단을 위한 뭐 원리가 뭐냐 이게 큰 주제가 될 텐데 소위 뭐 더 크게 이야기하면 보편윤리가 될 텐데 그 안에 그 주제와 관련된 세분화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이 여러분 그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이론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 학자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론 공부를 하실 때는 그 주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학자가 어떤 주제를 다루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그 플라톤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플라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숙제를 제가 드린다면 플라톤 가지고 10문제를 만들어 오세요라고 숙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10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만들지 못하는 분이 있다. 그럼 그 차이점이 뭐냐면 플라톤이 제기했던 문제가 뭐였는지를 알면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도덕윤리 이론과 관련되어서 플라톤이 예를 들어 탐구했던 주요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엉뚱한 문제 만듭니다. 엉뚱한 문제를 만들게 되고 아예 문제를 못 만들겠죠. 그렇겠죠?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의 그 발문으로 제시되는 건 예를 들어 뭐 여러 학자들이 있겠지만 제시되는 건 아무 문제나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 학자가 도덕윤리 이론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탐구했던 주제가 그 발문으로 제시가 되고요. 여러분은 그 주제가 어떤 주제가 탐구되었는지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시문 혹은 뭐 지문이 이렇게 있죠. 문제에는 지문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시험 경향을 보면 이 지문의 거의 상당수는 원문을 가져옵니다. 원서를 가져와요. 어떤 원서를 가져오냐면 요게 이 문제는 그 학자가 탐구했던 주제와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단락들이 있습니다. 원서에. 주요 단락들이 있어요. 주요 단락들을 보통은 제시를 합니다. 아니면은 원서를 가공해서 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스승과 제자의 대화다 알고 보면 원서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좀 뭐 가공을 해서 내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제시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실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풀이 할 때 그 나와 있는 그 문제풀이는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은 아마 그 모의고사는 좀 크게 내거든요. 크게 내는데 문제풀이기 때문에 이론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를 세분화해가지고 세분화된 주제마다 하나씩 이렇게 조금 출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 이론 정리할 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제가 드렸던 문제의 그 제시문은 주로 많이 원서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야만 좀 원서에 익숙해질 것이고 좀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문을 많이 사용할 것인데 그 원문을 잘 보시고 원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과 내용들을 잘 분석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 실제 시험에는 제시되지 않지만 아마 저는 예시 답안이라는 걸 아마 드리게 될 겁니다. 예시 답안입니다. 가급적이면 정답이기를 원하지만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시 답안인데 요거는 이 학자가 던졌던 주제에 대해서 그 학자가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예시 답안입니다. 그 학자가 어떤 주제를 던졌을 것이고 그거는 우리 시험의 형식에서는 발문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그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가 예시 답안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전부 예시 답안은 알잖아요. 이론은요 전부
개념과 개념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잘 쓴 글은 미려한 글이 아니고 아름다운 글이 아니죠. 우리 시험에선 아름다운 글이 아니라 그 주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사용하고, 개념이 한 개는 아닐 겁니다. 절대. 하나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론은 없으니까 그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개념을 잘 연합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채점할 때도 채점자께서 그 주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실 거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한지 보실 거예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발문에서 주어져 있는 주제,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학자의 주요 개념을 항상 신경을 쓰시고, 개념은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개념은 없죠. 의미가 없으면 개념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으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개념의 의미에 주목을 하셔서 그걸 잘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은 뭐 빠른 시간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풀이 과정에는, 그리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 키에르케고르 글 보면은 어떨 땐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인생 되게 슬프게 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글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글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말도 타기 싫다. 왜? 과격하니까. 걷기도 싫다. 왜? 힘드니까. 눕기도 싫다. 왜? 일어서기 싫으니까.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그 글 보고 이거 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무지를 경멸할 필요 없다. 지혜는 무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있는데 아직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의 무지가 지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지가 무지로 거쳐버리면 그걸로 좀 좋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분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문제를 좀 보시면서 첫 번째 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써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안에 든 걸 그러니까 쥐어 짜내 가지고 억지로라도 써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아마 시험장 가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 어쨌든 뭐 더 긴 이야기는 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 강의 순서대로 서양윤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를 좀 다뤄볼 생각이라서 아마 8주 8번 강의로는 좀 끝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의를 무한히 이렇게 시간을 늘리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 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드린 양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아마 보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언제 보강을 해야 될지는 나가는 진도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금요일은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은 없을 수, 물론 미리 그 전에 제가 사전 공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휴강을 한번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부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또 애를 집에만 또 어디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근데 코로나 핑계대고 안 갈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디라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런 것도 하기 싫은데 어쨌든 간에 그 주는 좀 방학, 지금도 방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가는데 뭐 공식 방학 날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쯤 돼서 한 주 정도는 휴강을 그렇게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여러분 절기 수고하구나. 코로나도 있고. 자, 어쨌든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소피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은
두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대화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갑, 자네는 알미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먼저 사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테아이테토스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프로 그 인간 만물 척도설 있죠. 인간 만물 척도설이 언급되는 그 유일한 그 대화편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프라타고라스의 그 인간 만물 척도설이 언급되고 있는 플라톤의 대화편이 테아이테토스 편인데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갑은요, 대화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인데, 자, 자네는 알미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를 뭔가 아는 자는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지각하는 것으로 제겐 생각됩니다. 알면 지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면 지각이다. 그런데 그 고대 헬라스어에는 감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고대 헬라스어에는 감각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이스테시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각이다라고 하면 감각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알미란 감각으로부터, 감각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각이다. 자, 제게 생각대로 따라서 알은 다름이 아니라 지각입니다. 갑, 자네의 말은 그분의 인간 만물 척도설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는구만 라고 소크라테스가 테아이테토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어른, 네 맞습니다. 저는 그 프라타고라스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갑, 그분의 말씀은 대략 이런 식이 아니겠나. 각각의 것들은 나에게 나타나는데도 그대로 나에게 있고, 그런가 하면 그것들이 자네에게는 자네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서 이게 인간 만물 척도설입니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것의 척도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의 척도라고 프라타고라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인식과 관련, 지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네가 아는 건 너에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만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적어도 나에게는 참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적어도 너에게는 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두 의견 사이에 진리성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없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작성법 봅시다. 밑줄 친 기억의 내용을 서술해 보세요. 근데 아마 우리 오정 교과서에 그 프라타고라스의 만물척도, 인간 만물척도설의 내용은 다 기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척도이다. 이게 인간 만물척도설이고요. 자, 도덕의 근원과 상이한 도덕 판단들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그 분의 입장을 서술하라. 프라타고라스의 입장을 서술하라는 겁니다. 자, 프라타고라스의 상대주의적 윤리설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플라톤만 해도 아니면 이 대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만 해도 도덕의 근원은 예를 들어 플라톤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실제가 있잖아요. 선의 이데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식 주관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인 객관적인 실제로서의 이데아, 구체적으로 선의 이데아가 있다면 그게 만선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긴 도덕 판단도 거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텐데 자, 프라타고라스는 상대주의자입니다. 이분에게 도덕의 근원이 뭐냐라는 겁니다. 도덕이라는 체계가 어떤 토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토대를 두고 형성되느냐 이거든요. 자, 어쨌든 아시겠지만 프라타고라스에게 도덕 체계라는 건 관습입니다. 관습이에요. 하기 때문에 관습은 사회 문화마다 다 다르죠. 관습적 체계예요. 그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체계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다 달라요. 자, 프라타고라스에게 의하면 도덕의 근원은요, 개인 혹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신념이에요. 사회의 신념이고, 자, 그러면은 사회마다, 개인마다 신념이 돼.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는 것에 대한 신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덕 판단의 내용, 동일한 대상에 대한 도덕 판단의 내용이 다 달라질 거예요. 동일한 대상 A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선하다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 만물 척도설이 가지고 있는 윤리학적 함의는 뭐냐면
이 판단하고 이 판단 있잖아요. 이 판단은 이렇게 판단한 사람에게는 참이에요. 혹은 그렇게 판단한 사회에 있어서는 참이에요. 이 판단은 또 그렇게 판단한 사람에게서는 참이에요. 그 사회에서도 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 중에 누가 진리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왜? 알면 지각이니까. 알면 감각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지각이고, 감각 대상은 가변적이고 감각 기관은 상태가 변합니다.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식을 확립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도덕적 지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뭐가 더 진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타고라스는 이 판단하고 이 판단 사이에 어느 판단이 더 낫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의 이론이 현대의 실용주의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럼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진리성이 아니에요. 진리성이 아니에요. 뭘까요? 실용성이에요. 유용성. 유용성이에요. 도덕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것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더 나은 판단과 더 못한 판단이 있다. 자, 상이한 도덕 판단들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개인 혹은 사회가 직면해 있는 실제적인 도덕 문제를 어느 것이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느냐이다. 즉, 더 큰 실용성을 지닌 도덕 판단이 더 나은 판단. 이야기 되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어떤 교과서 한 몇 종 되던데 보시면 프라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서를 비판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매우 짧게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 내용도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 있는 테아이테토스 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입니다.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인데 크게 두 가지의 논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논거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교과서는 이 두 가지 논거 중에 하나의 논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논거가 기술되어 있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테아이테토스를 보면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박은 각자에게 여겨지는 그것이 여겨지는 그대로 있다라는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으로 시작된다. 이 주장이 참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만물의 척도가 반드시 인간일 필요가 없다. 왜? 아이스테시스는 감각이에요. 그러면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가 척도가 됩니다. 그렇겠죠? 자,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각자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 어떤 감각이든 간에 그것은 그 자신의 감각인 한에서 틀릴 수 없기 때문에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인간 이외에도 돼지나 올챙이와 같은 동물들이 만물의 척도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논거입니다. 비판 논거고, 자, 그 두 번째 논거가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논거가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자, 한편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프라타고라스에게 더 큰 문제가 된다. 프라타고라스는 현명한 사람 예컨대 자기 자신과 같은 교사들에 의해 덕이 가르쳐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받고 수강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이게 소피스트입니다. 이게 나는 덕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나를 모셔가라.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개인 교사로 삼았어요. 그리고 돈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나는 현자야. 소피스트가 원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덕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이제 뭐 나한테 배워라. 대신에 돈은 줘야 된다. 공짜로는 못 가르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판단의 척도를 각자 자기 지각에 참에 둔다면 그 당시 소크라테스나 프라타고라스 그 자신이 구사했던 논박과 반박의 대화의 기술들이 큰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감각을 통해 생각한 것은 생각한 그 사람에게 참되지만 그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 한정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나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도 없다. 그런데 프로타고라스는 지혜에 있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때 그는 어떤 근거로 자신이 더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미 그에 의하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할 수 없다. 돼지나 원숭이도 인간 못지않게 현명할 수 있고 나아가 진리에 있어서는 인간이 신보다 열등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자신을 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프로타고라스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근거를 잃게 된다. 자신의 경험을 척도로 삼아 도출된 자신의 의견과 판단들은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각자의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소피스트들은 나는 현명하고 하기 때문에 덕을 가르칠 수 있고 너희들은 나한테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타고라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 만물 척도설에서. 존재하는 것에, 그것은 존재하는 것의 척도도 나고, 존재하지 않는 척도도 나고, 이건 인식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참이에요. 나에겐 참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도 당신에겐 참이에요. 그러면은, 모두가 각자가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참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프로타고라스가 만약에 덕을 가르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가르친다는 건 내가 어떤 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리에 가까운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스스로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논거입니다. 밑에 원문 하나 보겠습니다. 지각을 통해 판단되는 것이 뭐든 그것이 각자에게 참일 것이라면 자신의 것들은 각기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고 이런 판단들 모두가 옳고 참일 것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프로타고라스 님이 다른 사람들의 교사로서 엄청난 보수를 받는 게 정당하다고 자처할 만큼 지혜로운 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각자 자신이 자기 자신의 지혜의 척도인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더 무지한 것이며 왜 그분한테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프로타고라스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입니다. 교과서에도 두 번째 논거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아마 우리 교과서에도 기술되어 있는 소피스트들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소피스트들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상당히 좀 온건한 사람입니다. 온건한 사람인데 이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 그것도 아주 급진적인 상대주의, 회의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고르기아스입니다. 고르기아스거든요. 이 고르기아스의 삼명제가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그래서 이분을 단독으로 출제하지는 않겠죠. 고르기아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단독으로 출제하겠습니까? 자, 고르기아스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는 어느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고 나는 이 사상가가 제시한 세명제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3명제의 내용을 서술하라. 설득의 기술이 모든 것을 의지적 자발적 순종에 의해 복종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므로 기만 자는 기만당하는 자보다 정의롭고 속이는 자는 속는 자보다 슬기롭다. 와, 대단한 주장이죠. 고르기아스 같은 극단적인 상대적 혹은 회의주의자 같은 도덕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선한 행동의 규범이라든지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든지 이런 거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르기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게 없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들은 다 의견이에요. 진리성을 따질 수가 없어요. 네 의견이 나보다 나은지. 그러니까 진리라는 기준을 통해 A의 의견이 더 낫지 B의 의견은 이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에서 생존하고 출세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견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진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더 나은 것, 더 못한 걸 구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에 살면서 나를 보존하고 내 재산도 보존하고 출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의 의견을 강하게 하고 남의 의견을 약하게 해야 돼요. 나의 의견을 강하게 하고 남의 의견을 약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의 의견을 묵살하고요. 저 민회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남의 의견을 묵살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소나 이런 데서. 자,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죠? 변론술이에요. 내 의견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 내 의견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 있죠? 변론술이에요. 지금 고르기아스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는 거예요. 이게 속는 놈이 잘못된 거지 속이는 자는 잘못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설득 당한 놈이 나쁜 놈, 뭐 멍청한 거지. 잘 뭐 기만을 하든 속이든 뭘 하든 간에 설득한 사람은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고르기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르기아스가 제시했던 소위 삼명제입니다. 고르기아스의 그 회의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은 존재의 근원을 찾았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건 전부 지각이에요. 감각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각 경험할 수 없는 소위 경험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둘째, 이명제.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자, 이따 치자. 그런데 우리 인식 능력의 한계로 인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삼명제 뭡니까? 설령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웃에 전달할 수 없다. 왜?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명제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피스트와 더불어서 우리 상대주의를 좀 보도록 합시다.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보통 불려지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그 교육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과정을 만드시고 다음에 뭐 교과서도 집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윤리적 상대주의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리적 상대주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다음은 두 학생의 대화입니다. 을의 윤리적 입장의 성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값,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보편 윤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러한 보편 윤리를 잘못된 윤리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다양한 개인과 사회에서 우리는 상충하는 도덕적 의견들만을 볼 뿐이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말하는 보편 윤리의 확립은 불가능.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죠? 우리가 관찰 경험하는 건 다양하고 상충하는 도덕적 의견들만 볼 수 있지. 그런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따라서 보편 윤리는 불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요. 도덕은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갑, 다양한 개인과 사회에서 우리가 상충하는 도덕적 원리 의견들만을 볼 뿐이라는 것이 참되고 보편적인 도덕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견들 중 어느 하나가 참으로 옳은 의견일 수 있으니까. 자, 반박이죠? 윤리적 상대주의의 논리의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자, 봅시다. 을의 윤리적 입장이 지닌 장점 두 가지를 좀 써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도 상대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첫째, 을의 윤리적 입장은 소위 윤리적 상대주의는 윤리적 삶의 다양성과 실천적 한계를 허용하기 때문에 윤리적 절대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그리고 그것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고 다양한 특히나 우리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특히나 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개인과 사회가 지닌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함양하는데 매우 도움을 주는 윤리적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자, 두 번째 작성 방법 보세요. 갑이 지적한 것 이외에 을의 윤리적 입장이 지닌 문제점을 한 가지만 써보라. 자, 을의 논리는 우리가 관찰 경험할 수 있는 건 이것만 관찰 경험할 수 있고 개인마다 사회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요걸 전제로 해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보편 윤리는 불가능하다.
보편 윤리는 불가능하고 도덕은 상대적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고요. 우리 제시문에 지금 나와 있는 비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전제로부터 이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이한 도덕적 의견들 중에 참인 의견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전제로부터 이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거 있고요. 자, 요 논리, 그러니까 요런 상대주의의 논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요 논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비판 중 하나가 파생규범과 근본규범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용되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예시답안에 그 의례윤리적 입장 근본규범과 파생규범 사이의 차이의 모리에로부터 생겨난 견해이다. 자, 지금 요 논리를 보면 상대주의의 요 논리를 보면 자, 우리가 관찰 경험할 수 있는 건 상이한 도덕적 의견들, 규범들, 뭐 가치들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 측면에서 보면 뭐 의견들, 규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텐데 요 관찰되는 의견들, 규범들은 파생규범이라는 거예요. 파생규범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많이 이야기되는 예죠. 그 몽골 사람들은 옛날 몽골 사람, 지금 그렇지 않은데 옛날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들 아닙니까? 계속 떠돌아다니잖아요. 하다가 그 식량이 부족할 때쯤 그 집안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동력 상실하고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생기면 부모님을 소위 버려두고 갑니다. 초원에 버려두고 가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은 죽겠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규범은 그런 거겠죠. 노동력 상실하고 더 이상 보탬이 되지,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버려라가 규범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실 때,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부모님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만약에 버리면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국가의 경사가 있으면은 죄인들 방면했는데 어떤 경우도 방면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영모죄하고 그다음에 저는 일륜죄, 부모님을 때린다거나 이런 애들은 어떤 경우도 방면을 안 했습니다. 무조건 사형이죠. 사형이었는데 자, 우리 규범하고 몽골 사람들 규범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 상대주의자들 그걸 본 거예요. 이 규범 다르네. 여기 규범 다르네. 아, 그래서 보편 윤리는 불가능하구나. 도덕은 상대주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사람들이 그런 규범을 채택한 근본에서 보면은 가족 사랑이에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데리고 가던 가족 전체가 죽어요. 가족 전체가 죽습니다. 걔네들은 부족 간에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기본적으로 약탈전이에요. 몽고 부족들 사이에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탈전이에요. 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우선돼야 돼요.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동력 떨어지고 생산력이 없으면 만약에 그런 인원, 가족의 구성원을 계속 데리고 가면 다 죽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근본에 가족사랑이라는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규범에도 그 근본은 가족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본에서 보면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다 보니까 몽골이나 유목적 상황이 있고 우리는 농경문화잖아요. 있다 보니까 적용되다 보니까 그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상대주의자들은 그런 근본 규범하고 파생 규범을 구분하지를 못해서 그 근본에 보편적인 어떤 정신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이게 비판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관련 이론 보시면 이것 이외에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들이 기술되어 있고요. 복습을 하실 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만약 윤리적 상대주의 내가 문제점을 쓰라고 한다면 윤리적 상대주의 문제점 3가지 쓰세요. 이런 식으로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예화나 사례를 주면서 그에 가장 적합한 비판 내용을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사례를 통해서든 뭐든 간에.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 나타나 있는 주장의 문제점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윤리적 상대주의는 가치 다원주의를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에 적합한 윤리적 입장이다. 가치 이론주의는 획일화된 삶을 강요함으로써 개성을 말살하고 자율적인 삶을 훼손한다. 이에 비해 가치 다원주의는 개인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고 자유롭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허용한다. 이처럼 윤리적 상대주의는 민주사회의 모든 시민들의 요구되는 관용의 실천의 토대가 되는 윤리적 입장이다. 자, 윤리적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주장 안에 요 글을 쓴 사람이 윤리적 상대주의자라면 이 주장 안에 자기 모순을 범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걸까요? 봅시다. 이 글의 주장은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편 규범의 존재를 부정하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관용을 민주사회의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보편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 요것과 관련된 비판 하나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자, 윤리적 상대주의는 자기 파괴적이다라는 그 비판이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자기 파괴적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자, 이 비판이 뭐냐면 설마 윤리적 상대주의가 막 자해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막 자해하고 끄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이론 자체에 자기 모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기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주 뭐 이거는 논리적으로 자명하죠. 논리적으로 자명한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적 상대주의는 너의 의견은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은 나에게는 참이에요. 너의 의견은 너에게는 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리적 상대주의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너의 의견도 거짓이고 나의 의견도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게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상대주의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너의 의견은 나의 의견 나에게는 타당하고 너의 의견은 너에게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너 중에요. 보편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편 윤리는 가능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주의자는 너의 의견도 참이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를 옹호하면서 보편 윤리도 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주의는 자기 파괴적이다, 그리고 자기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상대주의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장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과서나 아니면 우리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 그 문제점을 좀 유심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한번 볼까요? 소크라테스의 모든 이론은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주제, 요걸 좀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소크라테스가 던졌던 가장 큰 주제는 덕이란 무엇이냐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서 탐구했던 탐구 주제입니다. 덕이란 뭐냐? 물론 그 주장 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고요. 자, 덕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자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럼 소크라테스가 왜 저런 문제의식을 가졌냐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을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아테네 전통을 파괴하고 아테네의 시민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던 게 소크라테스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소피스트들을 왜 싫어했냐? 소피스트들의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나는 지혜론자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덕을 가르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 모셔가지고 돈 많이 주고 나한테 배워라 라는 행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혐오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소피스트들을 아테네에서 추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했던 그 주장의 핵심 중 하나를 문제 삼기 시작을 합니다. 소피스트는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가르칠 수 있냐? 쟤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가르칠 수 있느냐? 자, 그러면은 저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지 덕을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첫 번째 작업은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하는 덕은 덕이 아니다는 걸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의 본질을 밝혀야만 이걸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던집니다. 덕이란 뭐냐 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덕이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답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덕이란 뭡니까? 덕이란 지식이죠. 이게 소크라테스의 결론입니다. 덕이란 지식이다. 결론인데, 자, 어쨌든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론 중에. 이 지덕일치설이 소크라테스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어느 서양 고전의 일부입니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아무튼 그대들은 이상들 하오. 소크라테스 그리고 프로타고라스. 작년에 그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 편을 출제를 했는데 그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3자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프로타고라스하고 소크라테스하고 한 명 이름이 기억이 하여튼 A라 칩시다. 했는데 주로 요 두 명이 대화를 해요. 주로 대화를 하는데 이 프로타고라스 편은 완결된 편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완성되어 있는 대화편이 아니에요. 아니라서 프로타고라스하고 대화를 하다가 특히 덕의 교수 문제와 관련해서 하다가 소크라테스 중간에 입장도 바꾸고 그래요. 처음에 프로타고라스는 소피스트 아닙니까? 덕은 가르칠 수 있지.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뭘 자꾸 이야기하냐면 덕은 가르칠 수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덕은 가르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 이거 가르칠 수 있겠는데? 또 말을 바꿔요. 그래서 이 A가 듣다가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소크라테스 프로타고라스님. 그대 소크라테스는 앞서서는 사람으로서의 훌륭함이 가르쳐질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그 모든 게 곧 올바름도 절제도 용기도 과로라는 걸, 그리고 사람으로서 훌륭함이 어떤 식으로 하면 가르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날 것인지 증명해 보이려고 꾀함으로써 이제는 그대 자신과 대립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냥 프로타고라스 편에 그 논의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타고라스가 제일 처음에 덕의 교수, 덕은 가르칠 수 있어. 소피스트니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저런 반론을 통해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원래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덕이 뭐야? 당신 지금 덕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덕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덕이란 뭐야 하면서 쭉쭉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뭐 절제와 정의는 뭐 유사해 보이나 뭐 용기는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요 주장 있잖아요. 프로타고라스 요 주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혜, 절제, 정의는 뭐 그 닮은 것 같으나 용기는 이 덕하고는 다른 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논박합니다. 그걸 논박해요. 그걸 논박하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지덕일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덕의 본질은 전부 지혜이므로 당신이 말했던 그 덕들은 다 닮은 거다. 다 동일한 거다. 용기도 다 닮아 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거 지혜, 지식이네? 그러면 대충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초반에는 덕의 교수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니만 왜 지금에 와가지고 자꾸 덕이 또 입장을 바꾸냐라는 대목입니다. 자, 뭡니까 이거 안에? 그 모든 게 곧 올바름도 절제도 용기도 그 본질이 뭐라고요? 다 지식이라는 걸, 그리고 사람으로서 훌륭함이 어떤 식으로 하면 가르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날 것이 증명해 보이고 깨알아먹었어. 이제는 그대 자신과 대립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 사람으로서의 훌륭함이 프로타고라스가 말하려 했던 것처럼
지식 이외의 다른 것일 경우에는 가르쳐질 수 없을 게 명확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이제 소크라테스요. 그대가 열을 올리고 있듯 그것이 전적으로 지식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게 가르쳐질 수 없다면 놀라운 일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덕은 가르칠 수 있어요. 왜? 덕은 지식이니까. 지식이니까. 자, 지덕이 칠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논리를 한번 봅시다. 왜 덕이 지식인지, 아레테가 에피스테메인지 그 논리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 보충 자료 보시면, 참고 자료 여시다만 보시면, 덕이란 각자가 지닌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여 그 기능에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혹은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 혹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덕이라 합니다. 아레테의 의미죠. 아레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덕은 아레테 탁월성 훌륭함은 전부 기능과 관련된, 자,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의 기능을 훌륭하게 혹은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 혹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덕이라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덕은 전부 활동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덕은 없어요. 활동하지 않는 덕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이 정의의 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의롭게 활동하기 때문에 정의의 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덕은 다 활동입니다.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에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자, 인간의 덕이란 인간의 고유한 기능. 자,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합리주의자인 소크라테스에게 인간의 본질은 이성입니다. 그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거든요. 자,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하여 이성이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 혹은 능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성이 하는 일은 뭘까? 이성의 일은 세계의 이치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더불어 요거는 소크라테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덕적인 개념에 대해 탐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최선의 삶의 영위를 위해 요구되는 것에 대한 참된 삶을 파악하는 게 도덕의 영역에서 이성의 역할입니다. 이성의 기능, 일이에요. 모든 기능에는 일이 있죠. 모든 기능에는, 자, 덕은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있고 모든 기능에는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팔에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든다든지 뭘 한다든지. 기능 수행과 관련해서 탁월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정말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일 텐데, 그러면 이성의 일은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덕 있는 상태는 뭐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이성이, 그 도덕의 영역에서 이성이 행하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상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간의 덕입니다. 인간의 덕이죠.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보세요. 지식이란, 그러니까 지덕일치할 때 지식이란 뭐냐? 물론 지식이란 뭐냐? 자, 이게 도덕의 영역에서 이거 실천지입니다. 실천지예요. 자, 실천지인데 실천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 지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의 영역에서의 지식이니까 어떤 지식이요? 최선의 삶을 필연적으로 보장하는 참된 이성적 지식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삶, 선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최선의 지식으로서 최선의 삶의 지식이자 최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테크네와 에피스테메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 특히나 이게 자연과학적 지식이 이런 게 아닌 이상 도덕의 영역에서 지식이란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알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알미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마치 구두장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처럼, 구두장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좋은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구두장이가 어떤 구두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알만 가지고 있는 구두장이 보고는 좋은 구두장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실제로 이용해서 좋은 구두를 만들 때 좋은 구두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거든요. 최선의 삶에 대한 알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실제로 우리 삶을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테크네하고 에피스테메를 막 혼용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덕 있는 상태와 지식을 소유한 상태가 같은 상태가 되죠. 덕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덕 있는 상태가?
인간은 그러니까 이성의 자기 일을 가장 잘하고 있는 상태가 덕 있는 상태죠. 이성의 일은 뭐였습니까?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확보하는 게 이성의 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덕이 있는 상태는 결국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식을 소유한 상태하고 그런 지식을 덕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사실상 같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든 덕의 단일 본질은 지식이고, 즉 덕은 지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요 덕과 지식의 일반적인 의미에 기초한 논리고요. 지덕일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논리가 나오는 것은 메논편입니다. 그 대화편 중에 메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메논편의 논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메논편의 논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메논편도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 메논이 와서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 소피스트들이 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좀 간략하게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자면, 메논에는 상기설도 나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야, 그러면은 덕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덕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제 하나를 사용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야, 가르칠 수 있는 건 지식이지. 이렇게 묻습니다. 오직 지식만을 가르칠 수 있지. 라고 물으니까 메논이 yes. 그러면은 덕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려면, 그러면 덕은 지식이어야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논 yes. 그러면 덕이 지식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라고 논의가 진행됩니다. 결론은 지식이었네?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기설도 나옵니다. 거짓이고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논의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두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대화입니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활용하여 덕의 본질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관점을 서술하고, 그것에 근거해 밑줄 친 물음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을 서술하시오. 자, 메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가르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사람에게 괄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겠지. 네, 괄호는 뭐라고요? 지식입니다. 지식. 소크라테스, 만약 덕이 일종의 지식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일 것이네. 메논,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선 덕은 지식인지를 고찰해 봐야겠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군요 하니까 그렇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 일단은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전부 지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용어를 활용해서 덕의 본질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관점을 써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논의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덕이 지식이냐 아니냐를 논의를 이런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면, 이 전제를 사용하고 덕은 좋고 유익한 것. 그렇죠, 여러분? 덕의 일반적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기능성과 관련한 탁월성이에요. 훌륭함이에요. 하기 때문에 덕은 좋고 유익해요. 덕은 그 덕을 소유한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절대. 그 사람을 항상 좋은 상태로 있게 해주는 게 덕이에요. 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자, 덕은 좋고 유익한 것. 그러면은 인간에게 좋고 유익한 것은 어떤 거냐? 라고 물어요. 인간에게 좋고 유익한 것은 어떤 거냐? 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돈 잘못 쓰면 좋잖아요. 건강? 좋을 수도 있죠.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 몸이 비리비리한 사람 빨리 못 달리기 때문에 넘어져도 크게 안 다쳐요. 건강한 애들은 빨리 달리기 때문에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그렇죠? 우사인 볼트가 넘어지는 거하고 제가 넘어질 때 부상 정도는 제가 더 클 수도 있겠다. 걔는 몸도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달라요. 자, 건강도 그 자체로 좋거나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런 건 외적인 건데, 우리 내적인 것.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타고난 바 예를 들어 인내하는 성향이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런 거 인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요런 성향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죠. 왜죠? 사기꾼도 굉장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정말 참습니다. 자기 욕망을. 참죠. 그렇죠? 참아요.
사기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인내는 악이에요. 사기꾼에게 있는 인내는 악입니다. 자, 그러면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 외적인 것들, 다음에 우리 내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또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인내 같은 게 있다면 이걸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는 그러면 저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 가지고 얘기합시다. 돈이 우리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들어주는데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잘 사용해야 되죠. 잘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잘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잘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을 잘 이용하려면 최선의 삶,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아니면 그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돈을 막 엉뚱한 데 쓰잖아요. 쾌락을 위해 쓴다든지 써가지고 몸 망가지고 정신 망가지고 마약하다가 죽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약 비싸단 말입니다. 돈 없으면 마약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내, 예를 들어 인내라는 것도 그걸 잘 이용하지 못하면 삶을 파괴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서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최선의 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알미 인내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게 되면 인내는 우리에게 좋은 게 되고요. 자, 이게 아까 인내가 있으면 지식에 의해 이 인내가 인도되면 그걸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덕이에요. 덕이란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정신적인 것이 지식에 의해 잘 사용된 것. 그게 덕입니다. 그러면 모든 덕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전부 지식에 의해 잘 인도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 속에 포함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덕의 공통 본질이 전부 지식입니다. 지식. 자, 그래서 에시드 한번 보시면 소크라테스에 하면 모든 덕들은 지식이 정신적인 것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개별적인 덕들의 본질은 전부 지식이다. 이게 지덕일치입니다. 두 번째가 아마 그에 근거해서 밑줄친 물음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을 써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덕이 이제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지식이라고 밝혀졌고 위에 사용된 전제가 뭐였습니까? 지식만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덕은요? 교수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자, 밑에 그 맨홈편의 지덕일치 논리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덕은 좋고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지성을 사용하여 바르게 이용했기 때문에 혹은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신적인 것에 속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덕은 정신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고 좋고 유익한 것이다. 덕은 정신적인 것이 지식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것. 따라서 모든 개별적인 덕들은 지식이 정신적인 것들을 주도할 때 형성되는 것이므로 지식은 개별적 덕들의 본질이다. 이게 지덕일치의 논리입니다. 맨홈편의 지덕일치의 논리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